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한 가지를 먼저 배웠다. 돈은 버는 것보다 남기는 게 먼저다. 남기는 습관이 없으면 벌수록 구멍만 커진다. 해봤어? 내가 젊은 직원들에게 늘 묻던 말이다. 통장에 먼저 저축을 던져놓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텨보는 걸 정말 해봤는지 말이다. 하루 점심부터 바꾸자. 점심은 축제가 아니라 연료 보충이다. 가까운 구내식당, 고정 메뉴, 도시락 이 셋 중 하나로 묶어라.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격식을 차려도 좋다. 특별함은 줄여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아껴서 만든다. 택시는 기본요금 거리를 없애라.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은 걸어보는 습관이 자본의 씨앗이다. 편함을 돈으로 사는 건 쉽지만 그 편함이 미래의 불편으로 돌아온다는 걸 나는 수없이 봤다. 커피는 하루 한 잔 규칙. 가격표 말고 필요를 보라. 회의나 손님 응대가 아니면 가성비 브랜드면 충분하다. 오후에 또 필요하면 탕비실을 쓰면 된다. 작은 새는 구멍이 배를 가라앉힌다. 배를 띄운 건 거대한 용접이 아니라 작은 못 하나를 아낀 습관이었다. 오늘부터 지출 노트를 써라. 식비, 교통, 커피 세 줄만 매일 기록하라. 숫자는 솔직하다. 영수증을 핑계 삼지 말고 습관을 설계하라. 돈은 결심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남는다. 나는 늘 숫자를 친구 삼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을 남기려면 생활비의 비율부터 정해 두어야 한다. 식비는 소득의 30% 이내, 주거비는 15% 이내, 여행비는 연소득의 5% 이내. 이것이 내 경험에서 나온 기준이다. 식비를 예로 들어보자. 버는 돈의 1,3을 넘어가면 가정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식비가 끝없이 늘어나면 남는 게 없다. 나는 한창 사업을 키울 때도 직원들과 똑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음식을 자랑하지 않고 힘을 얻는 도구로만 삼았다. 주거비는 더 중요하다. 젊은 시절 나는 출퇴근에 1시간을 걸어 다녔다. 그 대신 월세는 소득의 15% 안에서 막았다. 회사 앞에 살겠다고 욕심을 내면 평생 월세 노예가 된다. 조금 불편해도 미래의 자유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휴식은 필요하다. 하지만 1년의 열흘을 위해 연봉의 10%, 20%를 쓰면 안 된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휴가를 즐기려면 먼저 회사를 살려야 한다. 연소득의 5%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계획하라. 더 쓰고 싶다면 다른 항목을 줄여야 한다. 옷은 경년제로 사라. 작년에 겨울 코트를 샀다면 올해는 참는 것이다. 자주 바꾸는 옷보다 오래 입어도 멋이 나는 옷 한 벌이 진짜 자산이다. 유행을 줬다 보면 통장은 늘 비어 있었다. 기념일과 이벤트 비용은 월급의 3% 이내. 부모, 배우자, 자식 생일까지 챙기면 금세 예산을 초과한다. 기프티콘을 남발하지 말고 계획 안에서만 움직여라. 선물은 가격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으로 기억된다. 돈을 남기는 건 억지가 아니다. 비율의 원칙을 세우면 삶은 단단해진다. 오늘부터 숫자로 나를 지켜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차를 사면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수십 년간 지켜본 바로는 자동차는 자산이 아니라 소비재다. 왜냐? 차는 사는 순간부터 매달 가치가 1%씩 증발한다.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고 하자. 한 달이 지나면 50만 원이 사라진다. 1년이면 600만 원이다. 이게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괴물이다. 주유비, 보험료, 주차비, 세차비, 이런 비용만 유지비가 아니다. 감가까지 합쳐야 진짜 유지비다. 나는 젊은 시절 이렇게 말했다. 소득의 6개월치 안에서 차를 사라.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1,800만 원 이하의 차만 타라. 그게 원칙이다. 이 원칙을 어기면 차가 아니라 빚을 끌어안는 꼴이 된다. 수도권에서 일하는 젊은이라면 소득이 월 450만 원을 넘기 전까지는 차를 사지 마라.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굳이 차를 사겠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라. 해봤어? 내가 진짜 차가 필요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자랑하려고 사는 건지. 내가 처음 트럭을 몰고 일할 때는 자랑할 시간도 없었다. 차는 단지 일하는 도구였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은 차를 하차감, 즉 보여주기 위해 산다. 차를 자랑하는 순간 지갑은 더 가벼워지고 인생의 선택지는 줄어든다. 자동차를 자산으로 착각하지 말라. 차는 편리함을 준 대신 매달 당신의 미래를 잠식한다. 진짜 자산은 줄지 않는 것, 심지어 불어나는 것이다. 차 대신 저축한 돈이 언젠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다. 내가 늘 강조하는 목표가 있다.
바로 1억 원을 모아라. 왜 하필 1억이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 비행기를 생각해보라. 거대한 비행기가 뜨려면 활주로에서 엄청난 힘을 써야 한다. 그 힘을 견디고 나면 성층권에 올라가 훨씬 적은 에너지로도 수백 킬로미터를 날 수 있다. 1억은 인생의 이륙선이다. 240만 원을 버는 청년도 1억을 모을 수 있다. 당장은 느릴지 몰라도 꾸준히 하면 반드시 된다. 예를 들어 매달 95만 원씩 저축하고 해마다 10만 원씩 늘려보라. 5년, 6년이 걸릴 수도 있고 7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엔 1억을 손에 쥐게 된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의지다. 내가 수많은 청년들을 보며 깨달은 건 같은 월급을 받아도 10명 중 9은 못 모은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안 된다는 말부터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 한 명은 묻는다. 이 적은 돈으로도 해볼 수 있습니까? 그 한 명이 결국 자수성가한다. 돈을 모으는 건 기적이 아니다. 정액저축으로 시작하고 근력이 붙으면 증액저축으로 나아가라. 저축은 운동과 같다. 처음엔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체력이 붙는다. 그때부터는 습관이 나를 대신해 돈을 모아준다. 해봤어? 나는 또 묻고 싶다. 말로만 어렵다 하지 말고 한 달이라도 정해진 금액을 저축해 본 적이 있는가? 해본 사람만이 안다. 1억이 쌓이는 순간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말하는 게 있다. 경험 자산을 쌓아야 한다. 그런데 나는 묻고 싶다. 해봤어? 진짜 경험 자산이 무엇인지.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고, 유명한 식당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그것이 자산이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추억일 수 있어도 자산은 아니다. 왜냐? 그 경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평생 기억하는 경험 자산은 화려한 해외여행이 아니다. 벽돌을 나르며 손이 터지고 사업이 망해 눈물이 쏟아졌을 때 그때 견뎌낸 경험이 내 자산이었다. 그것이 오늘의 현대를 만든 미천이었다. 진짜 경험 자산은 자랑이 아니라 극복에서 온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선 기록, 실패를 견뎌낸 흔적, 그것이 남아 나를 지켜준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찍은 사진은 금방 잊히지만 내가 땀 흘리며 얻은 교훈은 평생 남는다. 물론 여행도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여행이 내 일에 영감을 주고 내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비일 뿐이다. 자산이 되려면 나를 성장시키는 고통과 극복이 따라야 한다. 나는 말한다. 경험 자산을 쌓으려면 먼저 어려움 앞에서 피하지 말라. 그 상처와 눈물이 언젠가 당신의 재산 목록 1호가 될 것이다. 나는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이들을 보며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시간이 너에게 자산이 되고 있느냐? 부모와 함께 살면 분명 이점이 있다. 월세, 관리비, 식비를 아낄 수 있다. 그 돈을 모아 빠르게 1억 목표를 향해 달린다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잠시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다. 절약한 돈을 모으지 않고 유흥비로 흘려보내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있다면 기꺼이 집에 두어도 된다. 하지만 자녀가 생활비도 내지 않고 밥, 청소, 빨래까지 다 떠넘긴다면 그것은 부모를 소모시키는 것이다. 그 아이는 결국 독립했을 때 경쟁력이 없다. 나는 젊은 시절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일찍부터 가사를 분담했다. 방 청소는 스스로, 빨래도 스스로 했다. 가끔은 밥을 차려 부모에게 대접하기도 했다. 돈이 적더라도 최소한 생활비 일부를 보탰다. 그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 훈련이었다. 부모와 함께 사는 건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투자처럼 써야 한다. 돈을 모으고 생활비를 나누고 가사를 함께하며 독립할 힘을 길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도 지치고 자녀도 망가진다. 나는 말한다. 부모 품에 있는 동안에도 스스로를 독립시켜라.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값진 준비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한다. 자식 결혼을 위해 빚을 내고 집을 사주고 결혼식을 크게 해주는 게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짐을 떠넘기는 일이다. 내가 본 수많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산을 미리 다 내어주고 노후 준비를 못한 경우 결국 누가 그 짐을 짊어졌는가? 바로 자식이다. 자식을 돕겠다며 시작했지만 오히려 평생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었다.
결혼에는 5가지 스펙이 있다고 한다. 직업, 연봉, 학벌, 키, 그리고 마지막이 집안 분위기다. 그런데 이 집안 분위기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가 돈을 많이 물려주는지가 아니다. 핵심은 부모가 노후에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다. 부모가 빚에 쫓기고 은퇴 후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면 그건 자식의 결혼 시장에서 큰 약점이 된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늘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집을 사주지는 못해도 노후에 짐이 되지는 않겠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다. 자식에게 집 한 채 남겨주는 것보다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부모가 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진짜 배려다. 부모의 노후 준비는 곧 자식의 행복이다. 당장은 결혼 자금을 주지 못해 미안할지 몰라도 나중에 부모가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자식은 비로소 자유롭다.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며 배운 교훈은 단순하다. 돌 하나를 빼서 위에 얻는 것은 집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부모가 먼저 단단해야 자식의 길도 단단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묻는다. 회장님, 5억이면 노후가 충분합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단순히 자산의 크기로만 노후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5억을 은행에 넣고 매달 350만 원씩 빼서 쓴다고 해보자. 이자가 붙어도 인플레이션이 따라오면 14년 겨우 74세까지만 버틸 수 있다. 그렇다면 6% 수익률을 달성하면 어떠냐? 계산해보면 고작 4년 늘어난다. 결국 자산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보라. 내가 5억을 안전하게 묶어두면서도 은퇴 후 월 150만 원만 추가로 벌 수 있다면 놀랍게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이 86세까지 늘어난다. 이게 바로 소득의 힘이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배웠다. 자산은 줄지만 소득은 흐른다. 자산만 바라보는 순간 불안이 커지고 소득을 만들어내는 순간 마음이 든든해진다. 그러니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작게라도 버는 힘을 이어가는 것이다. 돈, 건강, 외로움, 노후를 망치는 3가지다. 그런데 월 100만 원, 15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3가지를 동시에 줄일 수 있다. 돈 걱정이 줄고 몸을 움직이니 건강이 지켜지고 사람과 부딪히니 외로움도 줄어든다. 나는 말한다. 5억보다 월 150만 원이 오래 버틴다. 은퇴란 돈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일과 함께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은퇴는 단절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것, 즉 저속 은퇴다. 생계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 갈 수 없다. 20년, 30년을 버티면 몸도 마음도 병든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돈이 조금 덜 돼도 상관없다. 은퇴 이후에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일하고 나머지 나흘은 여가를 즐기는 삶.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저속 은퇴다. 노후를 공허하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의미 없는 시간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노는 건 2~3달이면 지겹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것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계속한다면 70세, 75세까지도 충분히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다. 은퇴 후에 월 100만 원만 벌어도 실제 효과는 200만 원 이상이다. 왜냐? 일하는 동안은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니 건강과 관계도 함께 지켜진다. 나는 말한다. 은퇴를 늦춰라. 단 행복한 일을 하면서. 그것이 돈, 건강, 외로움 3가지를 동시에 잡는 길이다. 나는 늘 말했다. 노후 준비는 막연한 두려움이다. 지금 당신이 쓰는 생활비가 순생활비를 예를 들어 지금 한 달에 500만 원을 쓴다고 하자. 그중 대출이자 100만 원, 자녀 교육비 100만 원을 빼면 순생활비는 300만 원이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 3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최소 1.5배에서 2배가 들어간다. 왜냐? 직장에 다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느라 돈 쓸 시간이 줄어들지만 은퇴 후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부 여가다. 결국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국민연금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퇴직연금이 있다면 합산해보라. 이 둘로 기본 생활비의 일부는 해결된다. 그 다음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것을 어떻게 채울지를 정해야 한다. 집을 주택연금으로 활용할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외곽으로 이사할지 혹은 은퇴 후에도 일정 부분 소득을 만들지 답은 숫자 속에 있다. 내가 평생 배운 건 단순하다. 불안은 숫자로만 잠재울 수 있다.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려보라.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얼마나 채워줄지, 그 차이를 메우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계하는 것이 진짜 노후 준비다. 나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깨달았다. 경조사는 사람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자리라는 사실이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이 모든 자리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랑하려고? 아니다. 중요한 건 안 지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10만 원을 냈는데 나만 5만 원을 내면 그 순간 눈에 띈다. 오히려 안 가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나는 경조사비를 이렇게 정의했다. 비정기 저축이라고. 매달 자동이체처럼 빠져나가는 돈은 정기저축이고 경조사는 불시에 발생하는 저축이다. 남에게 낸 돈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아까워하지 말고 저축이라고 생각하라. 그렇다고 과하게 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원칙은 두 가지다. 평균에 맞추라. 돋보이지 말고 욕먹지 마라. 그리고 과거의 주고받음의 기록을 살펴라. 그 친구가 내 결혼식에 와서 얼마나 했는지, 우리 부모님의 장례식에 왔는지, 관계의 히스토리를 존중하는 것이 지혜다. 나는 늘 후배들에게 말했다. 경조사에서는 남보다 더 보여주려 하지 마라. 그러나 남보다 덜해서 욕을 먹지도 마라. 그게 가장 현명한 태도다. 경조사는 결국 사람을 잇는 다리다. 다리를 무너뜨리지도 괜히 치장하지도 말라. 그냥 안전하게 건너가는 것이 답이다. 젊을 때 나는 사람을 넓게 만났다.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동기, 장사하면서 알게 된 손님들 누구 하나 놓치지 않으려 했다. 왜냐? 그땐 내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뒤집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됐다. 인간관계는 나무와 같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엉켜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30대 중반을 넘기면 예전에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붙잡을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는가다. 나는 늘 말했다. 나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만 시간을 써라. 술자리만 늘리고 험담만 늘리는 관계는 과감히 잘라라. 그것은 친구가 아니라 발목을 잡는 밧줄일 뿐이다. 진짜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무게다. 한두 명이라도 좋다. 그들이 내 삶에 희망을 심어주고 내가 그들의 삶에 힘이 된다면 충분하다. 넓은 인간관계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깊은 관계가 내 등을 떠밀어준다. 나도 수없이 관계를 정리해왔다. 아쉽지만 결국 그것이 내 길을 가볍게 만들었다. 인간관계는 많아서 빛나는 게 아니다. 쓸모있는 줄기로 가지치기 했을 때 열매를 맺는다. 내가 수많은 어른들을 지켜보며 얻은 결론이 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적은 돈, 건강, 외로움이다. 이 셋만 해결하면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봤다. 돈과 권력을 다 가진 이들도 외롭고 병들어 단명하는 모습을. 결국 돈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워크를 버리지 마라.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강과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다. 은퇴 후 모든 일을 끊어버리면 삶이 공허해지고 소비만 늘어나며 외로움이 깊어진다. 나는 제안한다. 노후에도 의미 있는 워크를 끼워 넣어라. 주 3일 정도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자리,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라. 그 순간 돈은 조금 벌리고 몸은 움직이며 사람을 만난다. 세 가지 적을 동시에 막아내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확신한다. 돈, 건강, 외로움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의미 있는 일을 이어가는 순간 세 가지가 함께 풀린다. 이것이 내가 평생 몸으로 배운 진리다. 나는 늘 강조했다. 막연한 두려움은 숫자로만 이길 수 있다.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지금부터 계산해보라. 먼저 국민연금이 있다. 나도 젊은 시절엔 저게 과연 나오겠나 의심했지만 지금 세대라면 거의 확실히 받는다. 은퇴 후 내 생활비 중 몇 퍼센트를 국민연금이 채워줄지 확인하라. 그 다음은 퇴직연금이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부족분이 얼마인지 숫자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남는 구멍이 있을 것이다. 이 구멍을 메우는 방법은 다양하다. 첫째,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방식이다. 둘째, 주거 전략을 바꾸는 것이다. 서울에서 버겁다면 외곽으로 옮기고 집을 임대해 월세 수입을 만들 수도 있다. 셋째, 저소근태로 소득을 연장하는 것이다. 월 100만, 150만 원만 벌어도 은퇴 자금은 버티는 힘이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말했다. 해봤어? 직접 계산해 봤냐고. 계산하지 않으면 늘 불안하다. 그러나 숫자를 맞춰보고 부족분을 메울 계획을 세우면 마음이 든든해진다. 노후자금은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 플러스 주택연금 플러스 추가소득. 이 네 가지를 조합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버틸 힘을 얻는다. 나는 평생 돈을 벌고 아끼고 모았다. 그러나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이것이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삶의 태도라는 것이다. 아끼는 습관은 필요하다. 저축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돈만 바라보면 인생은 메말라간다. 내가 끝까지 붙잡은 건 돈이 아니라 일과 관계였다. 일은 내 삶의 의미였고 관계는 내 마음의 지지대였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물었다. 해봤어? 남는 돈을 쌓아두는 것 말고 남는 시간으로 사람을 도와본 적 있어? 돈은 쌓이면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에 남는 선행은 평생 나를 지켜준다. 노후에 적은 돈, 건강, 외로움이라 했다. 그런데 결국 이 셋을 다 지켜주는 것도 태도다. 돈을 아끼되 인색하지 말고, 건강을 챙기되 게으르지 말고, 관계를 맺되 가볍지 말라. 그 균형이 바로 인생의 품격이다. 나는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늘 이렇게 다짐했다. 포기하지 말자. 다시 일어서자. 해봤자 죽지는 않는다. 그 태도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여러분, 돈은 삶을 지켜주는 도구일 뿐이다. 진짜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과 관계와 일을 함께 지켜내는 사람이다. 그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